책 읽어드림 라이브. 오늘은 주제별 읽어드림 일본 편입니다. 일본의 가면을 벗긴다. 이승만 저, 류광현 번역, 비봉출판사. 제3장 침략 야욕의 가면을 벗으려 하는 일본. 일본 군의 만주 침략이 끝나고 만주국 괴뢰 정권이 수립된 직후 일본국 전체가 미, 영 양국과 맺은 해군 협정의 개정을 요구하는 소리로 요동쳤다. 일본 정부와 국민은 혼연일체가 되어 이 개정을 요구하고 나왔는데 1935년과 1936년은 이 섬나라 일본 제국의 역사상 가장 중대한 시기라고 대대적으로 유포시킨 성명서에는 아무런 의미상 착오가 없다고 온 나라가 시끄럽게 야단 법석을 떨었다.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중대한 시기인가? 1935년과 1936년은 일본이 비밀리에 진행시켜온 전쟁 준비가 최고조에 달하여 일본이 그 가면을 벗고 실체를 드러내서 세상을 놀라게 할 시기였다. 바꿔 말하면 수년간 비밀리에 힘들여 이루어 놓은 군비 축적이 완성 단계에 와 있고 이제는 유사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정신무장을 단단히 해야만 되었다. 모든 일본인들은 이러한 상황을 명백히 이해하고 있었으므로 이 기간 중에 중대한 일이 벌어질 것임을 예상하고 있었다. 따라서 해군 협정을 개정하는 문제는 최후 결전을 향한 예비 단계로서 제기되었던 것이다. 1921년에 워싱턴 회의에서 결정된 미-영 1의 해군력 비율 5대 5대 3이 1931년 런던 회의에서 10대 10대 7로 개정되었는데 그것을 1936년 말에 다시 새로 체결하거나 개정하자는 것이었다. 1921년 11월 11일부터 1922년 2월 6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워싱턴 회의 안에 포함된 각국의 해군 군비 축소에 관한 조약, 미국 대통령 월렌 하딩의 제안으로 전승 5개국의 군비 축소를 실시하려는 것으로 건조 중인 함선을 모두 폐기함과 동시에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가 보유한 함선들의 총 배수량 비율을 5대 5대 3대 1.67대 1.67로 하기로 정했다. 협정 기간 만료 3년 전인 1933년부터 일본 정부가 전 국민을 선동한 결과 해군력의 비율 공식의 개정을 요구하는 전국적인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 주장의 논점은 그 협정은 불평등하고 차별적이어서 일본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일본의 전 국민들은 일본의 해군력은 미국 및 영국과 동일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모든 제약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아우성쳤다. 물론 이것은 일본이 태도를 돌발적으로 바꾼 것이다. 협약이 실제로 불공정하고 차별적이었다면 왜 일본은 1921년과 그 후 1931년의 회의에서 협정 체결에 동의하였는가? 이것을 거꾸로 생각하면 그들이 협정을 체결할 당시에는 불평등하다고 여기지 않았던 조약을 왜 이제 와서는 불공정하다고 여기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외국의 관측통들이 공개된 비밀로 여겨왔던 사실들을 알게 되면 명백해진다. 미국과 영국에 관한 한 그들의 해군력 증강 계획은 1921년과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나 일본은 1933년에 와서 그 상황이 현저하게 달라졌다. 워싱턴과 런던 협정 당시에도 일본은 비밀리에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1933년에 그 준비가 완성 단계에 이르자 그들에게 방해가 되는
국제적으로 얽혀져 있는 모든 제한 조치들을 파기하려고 했다. 간단히 그 상황을 다시 검토해 보면 사정이 명료해진다. 1921년 협정 체결 당시 5대 5대 3 비율이 합의되었을 때 일본 대표단은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항의를 하더니 마치 스포츠맨십이라도 발휘하는 것처럼 그것에 동의했다. 사실상 그들이야말로 회담 전체를 통해 가장 만족해야 하고 가장 성공적인 대표단들이었다. 그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성공했다. 첫째로 세계의 3대 해군 강국 중 하나로 인정받은 영해는 대약진의 거보로서 일본 민족의 오만한 자부심을 충족시켜 주었다. 더욱이 강력한 해군 경쟁국인 미국과 영국으로 하여금 정해진 비율 이상으로 해군력을 증강시키지 못하도록 못 박아 놓은 성과는 일본에게는 기대 이상의 승리로서 그것은 수중으로 굴러들어온 횡재와 같았다. 설령 일본이 미, 영 양국과의 군함 건조 경쟁에 국고를 다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세계 최강의 해군을 건설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일본은 조약을 공공연히 위반하지 않고도 비밀리에 그들이 원하는 만큼의 군함을 건조할 수가 있었다. 이러한 정신적 여유를 챙긴 일본의 외교관들은 겉으로는 무표정한 얼굴을 보였지만 내심으로는 의기양양하면서 워싱턴으로부터 귀구했다. 일본인들은 서양의 경쟁국들을 추월하려는 열광적인 시도에서 공장, 변기창, 조선소를 비밀리에 전면 가동했다. 서방 세계는 천진난만하게 해군 협정이 일본의 과도한 해군력 증강을 억제할 것으로 믿고는 전혀 아무런 경계도 하지 않았다. 그 후 서방의 일부 예리한 관측통이 일본의 비밀리에 전쟁 준비를 하고 있음을 탐지하고 수시로 국제적 조사를 요구했지만 그때마다 매번 동경의 군국주의자들은 그러한 조사는 자랑스러운 사무라이 민족에 대한 모욕으로 간주될 것이라는 분노에 찬 성명서를 대담하게 발표했고 그리고 세계는 침묵한 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어떤 단체들은 일본이 가면으로 가리고 있는 이면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었다. 일본의 전략가들은 이 단체들을 격리시키고 사람들이 그들의 보고서를 신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러한 조치는 외교관과 선정가들의 합동 작전으로 이루어졌다. 그들은 이 사태를 교묘하게 다루었다. 미국인들은 어느 곳에서나 일본은 평화를 원한다. 일미 전쟁은 터무니없는 소리다. 일본과 미국에는 주전론자와 전쟁 경고자들이 있지만 일본은 이런 전쟁광들을 증오한다. 라는 등의 슬로건들을 수없이 많이 읽고 들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종류의 성명서가 끊임없이 먹혀 들어간 결과 비록 누군가가 감히 일본은 극비리에 전쟁 음모를 획책하고 있다고 폭로하더라도 그 사람만 말썽꾸러기로 심히 매도되고 말았다. 평화를 애호하는 미국 시민들은 외국 정부, 일본의 정책과 동기를 의심하고 비난하기는커녕 참으로 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한 자국 정부의 정책과 동기를 의심하고 비판했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할 것이다. 만약 일본이 동등한 해군력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과 영국이 일본의 강요한 해군력 비율의 불공정성에 기인한 것이므로 우리는 그들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리하여 미국인들은 부지불식간에 일본의 해군 제독 노무라 기치 사부로의 성명과 같은 외국의 선전성 성명에 찬동하는 미국 여론을 조성하게 되었는데 그의 성명은 많은 성명서들 가운데 가장 전형적인 것이다. 1935년 1월호 외교 업무지
미국의 권위 있는 외교 학술 월간 잡지에 발표된 그의 해군력 동등권에 대한 일본의 요구라는 제목의 글에서 그가 지적한 골자는 해군 주력함의 비율 제한은 일본 국민의 자존심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는 것으로 일본 국민들은 그것을 열등함의 낙인으로 간주한다. 일본은 극동에서의 자신의 위치로 볼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본으로부터 동양의 평화유지 정책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군사력을 박탈하기 때문이다. 그는 부연해서 말하기를 이 비율이 폐기되어야만 일본은 미영 양국과 동등한 위치에 놓일 수 있게 되며 그렇게 되어야만 비로소 일본은 국가 안전을 보장하기에 충분한 최소한의 군비만으로도 만족할 것이라고 했다. 만약 열강 세력이 일본을 계속해서 열등한 위치에 묶어두기를 고집한다면 메이지 초기에 일본인들이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치외 법권을 누리고 있는 것에 반발한 것처럼 크게 반발할 것이라고 했다. 이 기사에서 노무라 제독은 일본이 그 비율에 반대하는 이유로 그것은 일본인들로 하여금 열등감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일본의 군사 계획에 포괄적으로 들어있는 일본의 점차적인 팽창, 치밀하게 계획된 중국 정복, 외국인 추방 운동 등에 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 기사를 현재 읽는 사람은 그 제독이 의도적으로 위의 계획들을 군사 기밀로 감추었다는 것을 알고도 남지만 1935년 당시에는 누구나 그의 진술을 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다. 일본의 해군 제독과 외교관들이 이렇게 세계 여론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조성해 놓고 런던 해군회의 개최일이 다가올 때까지 해군력 증강에 박차를 가했는데 그때 일본이 보유했던 미완석 전함은 총 99만 8,208톤에 달하는 154척이었다. 이것은 미국의 총 74만 3,300톤에 달하는 91척의 전함수를 훨씬 능가했다. 그때 영국은 총 16만 5,350톤에 달하는 50척의 새 전함을 건조하고 있었고 미국은 총 28만 150톤에 달하는 84척의 군함을 건조하고 있었으며 일본은 겨우 총 11만 5,807톤에 달하는 40척만 건조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비교는 이미 세상에 공개된 숫자에 근거한 것이었다. 열강들로서는 이 40척의 외에 일본이 장막 속에 가려놓고 얼마나 많은 전함을 몰래 건조하고 있는지 확인할 도리가 없었다. 일본이 공표한 숫자가 정확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일본은 1936년 말까지 조약한 제한된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는 2078톤만 더 건조하면 되고 영국은 9만 697톤, 미국은 7만 1,135톤을 더 건조하면 되었다. 미국의 해군 전문가들에 의하면 일본이 런던 회담에 참석했을 때 당시 일본은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해군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은 이와 같이 유리한 수적 우위에도 만족하지 않고 세상의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해군을 보유하기로 확고한 결심을 했다. 1904년 여순항에서 러시아 함대를 격파한 토고 헤이하치로 해군대장 원수, 해군훈련부장, 연합 함대 사령관으로서 일본의 해전에서 발틱 함대를 처부수고 육군의 노기 마레스케와 함께 명성을 떨쳤다. 원수를 기념하는 승전 기념 행사 기간 동안 일본 해군성이 발간한 팜플렛에는 이런 글이 실렸다. 현재 추진 중인 현대화로 인해 우리 해군은 군사력 전부를 동원하여 아무리 멀리 있는 동양의 어느 곳이라도 출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동량의 해역을 통제할 수 있는 초강력 군사력이 없으면 일본은 극동의 평화를 유지할 수 없다. 그러나 지난 1세기 동안 동량의 영향력을 행사해온 일부 국가들은 일본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한다. 서구 열강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지속시키기 위해 그들 배후에 강력한 해군을 필요로 하는데 그 때문에 군축 문제의 해결이 지극히 어렵게 되고 있다. 이제는 일본 자체의 힘으로 동량의 평화를 유지할 능력이 있으므로 열강 세력은 평화 유지 문제를 일본에 일임해야 한다. 일본 국민들은 일본만이 유일하게 동량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세력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위에서 인용한 이런 종류의 선전 성명서에다 해군력 비율의 개정에 대한 끈질긴 요구가 더해짐으로써 기존의 해군력 비율의 유효 기간이 1936년 말까지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1935년 12월 9일에 5개국 회담을 개최하게 되었다. 같은 해 12월 12일에 영, 불, 이, 미 4개국은 일본 대표단의 소위 세계 최강 해군을 만들기 위한 제반 요구 사항들을 전면 거부했다. 당시 회담에는 이 4개국이 일본과 함께 참가하고 있었다. 일본은 국가 방위상 필수 조건이 나라마다 다른 점을 무시하고 참여 국가들에게 차별 없이 적용할 단일 기준을 정하자고 요구했으나 그 요구는 서구 열강에 의해 묵살되었다. 이러한 서구 열강의 공동 보조는 전체 연연방 국가들의 지지도 받고 있었다. 영국이 앞장서서 일본의 제안을 반대했고 미국의 수석 대표인 데이비스는 그의 연설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조했다. 1. 일본이 제안한 계획은 해군력 건설의 축소가 아니라 대폭적인 증가를 초래할 것이다. 2. 절대적 평등은 당사 국가들의 해군력 필요성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즉 영제국의 지역은 광범하고 미국의 해안선은 장대하므로 비교적 협소한 영토의 일본과는 차별을 두어야 한다. 3. 이 새로운 제안을 채택할 경우 워싱턴 조약으로 수립되었고 런던 회의에서 합의된 형평성이 무너질 것이다. 미국으로서는 그렇게 변경을 해야 할 국제 정세상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그 다음 날인 12월 13일 4개국 대표단이 전부 일본의 제안을 거부하자 일본 대표단은 3년 전에 제네바 회담 때 그랬던 것처럼 회의장을 퇴장해버렸다.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1935년 12월 14일자 사설을 통해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만약 런던의 해군 회의가 결렬된다면 그 전적인 책임은 미국이 져야 한다. 미국은 공격적 전력을 구축하려고 기도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의 계획을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했다. 이러한 태도는 영미의 세계 정책 면에서 볼 때 놀랄 일이 아니다. 이러한 선전은 모두 순전히 미국 사람들을 겨냥한 것이었다. 일업한 신문에는 자국인들을 겨냥하여 이와는 다른 기사를 썼다. 외부 세계를 겨냥한 성명서들은 모두 그들이 역설하려고 하는 특별한 요점을 담고 있다. 그러나 서구의 일반 독자들은 그 차이점을 간파하지 못한다. 그들은 신문의 보도문만 읽고는 미국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낄 것이다. 그러한 느낌을 갖게 되면 우리는 평화를 위해 진지하게 활동하지 않고 강력한 국가 건설만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미국인들에게 심어주려고 하는 인상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일본은 미국의 여론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 독자가 일본으로부터 오는 그런 신문지상의 성명서들을 가장 바르게 이해하는 방법은 그 성명서와 일본의 행동을 비교해 보는 것이다. 그들의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야말로 그들의 성명서가 모순된 것이라는 증거이다. 주목해야 할 사실은
속기 쉽고 남의 말을 잘 믿는 세상 사람들은 진위 여부를 가려보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왜곡 날조를 찾아내기 위해 역사를 멀리 거슬러 올라가 볼 필요는 없다. 즉 일본이 지난 4, 5년간 국제 문제에 관해 발표한 성명서와 현재 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비교해 보면 된다. 그들의 말과 행동이 전혀 일치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왜 미국은 일본이 원하는 것을 갖도록 해주지 않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1937년 1월 프렛 기자가 아메리칸 머큐리지에 기고한 글의 발췌문이 당면한 중대한 문제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해군 전문가라면 사적으로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사실, 즉 일본 해군이 1924년 이후 전함 건조에 대해 세계를 속여온 사실을 공개할 때가 되었다. 그 구체적 사실은 다음과 같다. 일본이 해군 협정에서 합의된 쿼터를 초과하여 건조한 1만 톤급의 순양함, 전함과 구축함의 중간 단계의 배로서 정찰, 경계, 공격 등 여러 목적에 쓰임은 사실상 소형 전함이며 경순양함은 사실상 1만 톤급의 구축함이다. 그리고 또 방어용 잠수함을 건조했는데 그것들은 연료의 재공급 없이 일본에서 출발하여 파나마 운하 근해까지 가서 작전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인 예를 드는 것은 미국과 영국의 해군 제독들이 언뜻 합리적인 요구처럼 보이는 일본의 해군력 공동 상한선 제안에 대해 동의하기를 완강히 거부했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당시 공식적인 해명은 공동 상한선이 허용되면 일본이 서태평양에서 해군력의 결정적 우위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미국은 더 이상 필리핀에 대한 지배력과 중국과의 통상의 이익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일본 측의 대답은 미국은 필리핀과는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고 중국과의 통상 이익도 극히 미미하다는 것이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쟁할 가치가 없다. 그러나 사실상 사태는 훨씬 심각하다. 미국의 해군 제독들이 파악한 사실은 일본은 자국의 편의에 부합하지 않는 어떠한 제약에도 구속받지 않으려고 할 것이며 해군 조약에 의해 일본에 부여되는 동등권은 실제로는 서태평양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해안까지 일본의 해군이 우위를 점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일본이 러시아 소유의 여순항을 훔쳤을 때 동양인들은 뼈저린 아픔을 느꼈는데 그 뼈저린 아픔을 느끼도록 한 원인 제공자가 미국이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어느 누구건 이 해역에서의 일본 해군의 우위를 태연히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일본이 해군력 제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활기차게 위반하는 국가로 부상한 것은 1931년의 어리석은 런던 회담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일본은 구축함의 숫자와 규모를 그들이 원하는 대로 건조해 놓고는 해군 협정상 합의된 숫자에 맞도록 톤수를 제 멋대로 고쳐서 발표를 했다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군사적 준비가 완료되자 그들은 그동안 쓰고 있던 가면을 벗어버리고 전 세계인들로 하여금 일본인들은 더 이상 페리 제독, 1853년 일본의 강제 개국을 이끈 미국의 함대 사령관의 방문 당시처럼 얌전하고 고분고분하며 굽실거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인들이 존경하고 무서워해야만 할 사람들임을 알게 하려고 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그들의 비밀 군사 계획을 사전에 노출시킨다는 뜻은 아니다. 그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자살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장막 뒤에서 모든 계획을 완성한 다음 행동으로 옮길 준비가 다 되었을 때 기습을 감행하여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다. 일본이 가면을 벗고 자신들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은 말로서가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일 것이다. 그때까지는 일본은 바깥 세계가 자신의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그들의 모든 연막 작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미국인들은 일본이 무엇을 하려고 기도하는지 알고 있었다. 고 미국 상원의 키 피트만 의원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의 확고한 신념을 개진한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 1935년 12월 19일 그는 네바다주의 라스베가스에서 한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조만간 미국은 국가로서의 존립 자체를 위하여 전쟁을 해야 할 필요에 직면할 것이다. 우리가 너무 오래 기다리다간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의심스럽다. 거의 틀림없이 닥치게 될 일본의 필리핀 강탈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우리는 퇴각하고 말 것인가? 아니면 분연히 일어나서 싸울 것인가? 이 놀랄만한 성명은 평화롭게 마음 푹 놓고 있던 미국의 신문 독자들뿐만 아니라 일본 군국주의자 자신들에게까지 청천벽력이었다. 격양된 동경의 관리들은 지체 없이 예리하고 날카로운 어조의 반응을 보였다. 신랄한 말투의 외무성 대변인 아마우 에이지는 논평을 통해 말했다. 이 상원 의원은 동양에 대해 무지하다. 이 사람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그처럼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정치인이 그런 발언을 한 데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상원 의원의 성명이야말로 상식의 부족을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 주미 일본 대사 사이토 히로시도 공식 성명을 발표하여 일미 전쟁의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말했다. 일미 전쟁의 가능성 운운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말이다. 일본은 단지 미국과 최고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기 바란다는 나의 말을 미국 국민들이 믿어주기를 간청한다. 일미 전쟁보다 더 어리석은 짓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상호 최대의 무역 상대국이다. 해군력 동등권 문제는 비단 일본과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해군을 가진 열강 국가 전체의 문제인 것이다. 사태를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미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한 상원 의원의 폭탄 선언보다 일본 측의 대답이 더 큰 영향력을 미쳤다. 워싱턴의 한 신문은 사설을 통해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그 상원 의원의 놀랄만한 발언은 참으로 믿기 어렵다. 미국의 평화 유지를 국무성보다도 더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연방 상원이라는 한 국가기관에 놀랍게도 무책임한 말썽 꾸러기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차 있다. 그러나 그 후 일어난 사건들은 사이토 대사가 그가 반박하려고 시도했던 상원 의원보다 진실로부터 훨씬 동떨어져 있음을 증명했다. 그처럼 유능하고 탁월한 외교관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가 사실관계에 무지하여 자기 정부가 미국을 결코 침공하지 않으리라는 자기 자신의 신념을 단순히 피력했거나 아니면 그가 진실을 외면하고 무지하고 속아 넘어가기 쉬운 서방을 기만하기 위해서 그의 선임자들이 깔아놓은 전철을 밟았던 것이다. 좌우간 그 이후에 벌어진 사건들은 불가침, 불공격의 확실한 장치라고 부를 수 없다. 일본이 그 이전의 전쟁과 마찬가지로 중일 전쟁을 일으킨 구실로 써먹은 경미한 사건들에 비하면 미국 군함 페레이호 격침 사건, 1937년 양자강에 정박 중이던 미국 군함 페네이호를 일본 항공기가 격침한 사건을 말한다. 는 미국이 대일 선전포고를 하기에 충분한 카수스벨리였다. 카수스벨리 개전의 이유가 되는 사건. 미국이 대독 선전포고를 하게 된 하나의 원인은 독일이 1917년에 기선 루시타니아호를 격침시켰기 때문이 아닌가? 양국 간의 평화가 여태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일본 측의 전의가 없다거나 미국 측의 전쟁을 시작할 사유가 없어서가 아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일본이 지속적으로 미국을 시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인내와
포용의 정신을 발휘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암울한 시기에 나타난 가장 고무적인 징후는 미국 국민들의 각성이다. 그들은 더 이상 일본인들이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으므로 우리는 경계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뒤로 물러나 앉아 있으려고 하지 않는다. 만약 1935년에 미국인들이 피트만 상원의원의 경고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미국 시민의 생명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로 준비했더라면 1937년에 페네이오가 격침되는 사건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며 1940년에 동양에서 수많은 미국 시민들을 철수해야 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1936년 1월 16일 오카다 케이스케 해군대장 제1함 대사령관 타나카, 사이토 양 내각에 습격을 당했으나 난을 면하고 사건 후 사임했다. 수상은 다음과 같이 언명했다. 나는 해군력 증강 경쟁을 할 때가 올 것으로는 믿지 않는다. 그러나 일본 국민은 장차 어떤 사태가 닥치더라도 그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일본 함대 사령관 다카하시 해군 중장은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만약 일본의 해군이 미영 연합군과 싸우게 된다면 비록 우리가 수적으로는 10대 1의 열세일지라도 나는 우리의 승리를 확신한다. 이런 종류의 정부 지도자나 해군 고위층에 의한 발표문들은 특히 미국과 해군력 증강 경쟁을 벌일 경우 재정적 부담의 증가를 우려하는 국민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집중적인 홍보 전략을 시작하면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 위협적 태도는 반향을 일으키기 마련이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피트만 상원의원은 이렇게 반박했다. 일본은 미국보다 더 강력한 해군을 유지하겠다고 하면서도 그에 대한 타당한 논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 일본이 방어해야 하는 지역은 미국이 보호해야 할 해안선의 10분의 1도 안 된다. 일본이 그들의 함대를 무제한 확장하려는 의도임이 분명하다. 해군 회담에서 일본이 탈퇴함으로써 미국은 일본의 해군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어느 국가와도 협의할 수 없게 되었다. 해군협정 기한이 만료되기 1년 전 조약의 제한을 벗어나기 위해 온갖 짓을 다하여 공공연히 군함 건조 경쟁을 벌였던 일본이 이제 와서 미국에 대고 해군력 증강을 제한할 조치를 취하자고 제안해 왔다. 1938년 초 일본 외상 히로타 코키는 주요 열강 세력들 사이에 공정과 정의의 감각에 호소함으로써 세계 해군력 증강 경쟁은 종식될 것이라는 희망을 발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미국 정부는 그런 일본의 제안은 이제는 열강 세력들에 의해 묵살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런 교활한 일본의 선전술책은 미국 정부 수뇌부를 제쳐두고 미국의 일반 국민, 특히 평화주의자들에게 직접 호소하려는 저희가 있었다. 이런 회의에서 자신이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 있음을 조약문서로 명문화하는 데 실패한 일본은 군함 건조 경쟁에서 미국과 성공적으로 겨룰 수 없음을 절감했다. 그리하여 미국 정부가 해군 전력을 증강시키지 못하도록 하려고 미국 국민들의 공정과 정의의 감각에 호소하는 선전 책략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 이런 방식의 책략은 과거에는 큰 효과를 보았다. 이런 방법이 효과가 있는 한 계속해서 써먹을 것이다. 미국 국민들은 다른 국민들처럼 감언 이설에 약하며 자신들의 정치 신념을 실천함에 있어서 타국 정부에 대한 비판은 자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같은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자국 정부와 자국 정부의 모든 시책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유롭게 비판한다. 그러므로 일본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배려 속에서 일본을 우호적인 국가로 간주하는 것이 습관까지는 아닐지라도 일종의 사회적 풍조로 되어 있다.
교활한 일본의 외교관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서 이 점을 최대한으로 이용하고 있다.